자, 시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 그 의견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는 시간부터 가보도록 하죠. 아직은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 그래도 산타랠리가 좀 수월하게 찾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보니까 지금 뭐 호재는 부각이 덜 되고 악재는 더 부각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렇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양상인데 자, 사천선 공방입니다. 허인남 대표님, 지금 시장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네, 우선 이번 주 좀 굵직한 이벤트를 하나씩 통과하면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정립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우선 이제 11월 초에 처음으로 제기됐던 이제 AI 거품론 이후 이제 오라클과 그 다음에 브로드컴 실적 충격으로 인해서 좀 더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마이크론이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중간 평가 단계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모멘텀을 살려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목요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도와의 그 계약 해지 소식에 좀 더 2차 전지가 변동성을 확대시켰는데, 오히려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는 이제 19일 다시 한번 7년 만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역시 이제 그 기술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수급 유입인데, 역시 로봇과 AI 바이오 그리고 또 AI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다시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역시 연말 연초 랠리는 이런 중소형 기술주 중심의 이제 순환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본다면 조정이 나올 때 뭐 충분히 저가 매수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김호영 대표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세요? 좀 타당성이 있다 판단하실까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었던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요일 장에서 앞서 허인남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차 전지발 악재가 나왔잖아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하락을 주도했는데 네네. 사실 주중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등 시도하면서 기술주 수급은 다시 유입이 됐었습니다. 이런 상승 전환의 기회를 2차 전지가 좀 무너뜨린 그런 형국이었고, 금요일 오전장까지도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높은 환율에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에 워낙 수요는 이제 부족해지니까 환율이 더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네. 언급한 요인들을 이 요인들을 제외를 하게 된다면 국내 펀더멘털, 증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기업만 보더라도 지금 실적 자체가 매우 탄탄합니다. 특히 올해 실적을 넘어서서 내년 실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실적 전망치가 각각 43%, 37%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16%의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 2020년 초반을 비교했을 때 지금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약 200% 이상 성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약 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조정 구간 매수 기회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제로 오전장에는 좀 혼조세였지만 오후장에 강세 마감을 한 배경도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변수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환 시장 동향부터 가보도록 할 텐데요. 불안감이 좀 계속되고 있죠. 이달의 평균 환율이 1,470원을 넘었습니다. 16일에는 1,480원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보니까 올해 연평균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로 거의 뭐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1,500원까지도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강동현 대표님, 뭐 이 전망 관련해서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현재 환율 시장이 1,500원대 돌파는 거의 뭐 시간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환율 상승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심리적 부담으로 좀 이제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경으로 보게 되면은 정부의 돈 풀기, 이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보다 이제 국내 돈 풀기가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약속을 이제 이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벌러들인 돈을 달러로 지금 바로 원화로 이제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향후에 환율 부담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달러를 보유하거나 해외 투자를 지속하는 선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대미 투자 금액이 연간 약 200억 달러, 기업들도 300억 달러를 이제 감안하게 되면은 연간 500억 달러씩
이제 구조적인 달러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실물 경제에도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한다 해도 원화 가치 하락으로 해서 이제 수입 물가가 이제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11월 달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가 19개월 만에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구조적 위기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실물 경제 둔화와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신용 잔고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단기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서 조금 더 물고 가보면 지금 지적을 하신 것처럼 환율 동향이라든가 AI 논란까지 지금 시장을 좀 부담을 키우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래 들어서 이제 매수를 보여줬었던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는 매도,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김동화 대표님. 예. 연말까지 뭐 일단 당분간은 판다라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다 팔 것 같잖아요. 네. 예, 저도 이제 사실 외국인들이 당분간은 매수를 진행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당분간 매수 유지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1월 달과 12월 달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6조 원 이상 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이 매수 매도의 바로미터가 되는 게 외환시장의 환율 가격 변동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50원 이상에서는 최소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매입을 다소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본의 정책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 날에도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코스피에서 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캐리 트레이더들의 이 자금 이탈 우려감 역시 외국인들의 이 코스피 매도를 좀 유발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금리 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환율의 안정화 기여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AI 거품론에도 이 글로벌 탑티어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 외국인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코스피 신고가 시대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의 이 저평가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배당 투자를 앞두는 시기에서는 이 코스피 매수 유입 정도를 대형주 몇 개의 종목에서는 좀 유입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I 버블론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라클의 투자 철회 이슈가 또 부담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죠. 허인남 대표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 뭐 뉴스 내용부터 이제 살펴보면 네. 그 오픈 AI를 위한 그 100억 달러 규모 데이터 센터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블루아웃 캐피털이 자금 지원을 처리하겠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좀 오라클이 이번 주 좀 급락을 했는데 네네. 이제 결국 이제 오라클의 이런 부채 확대 같은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인공지능 투자 부담에 대한 이제 우려로 참여를 이제 포기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라클 측에서는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반박을 했는데. 프로젝트는 일정대로 진행 중이고 또 블루아웃은 예초부터 지분 투자 협상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노이즈로 반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확대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런 오라클의 프로젝트 차질로 인해서 CDS 프리미엄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가가 9월 고점 대비 현재 오라클이 이번 주까지 46% 정도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는 20년과 그리고 22년보다 더 큰 하락폭을 기록한 수치인데 우선 이번 주 마이크론이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부 이제 기술적 반등을 주고 있지만 네네. 이런 노이즈들부터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확인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김호영 대표님께 그럼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그래도 AI 버블론을 조금은 이제 소강 상태로 가게 한 좀 진화를 시킨 이슈였던 것 같은데 실적 평가 어떻게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이번 AI 버블론이 어떻게 보면 수익성 논란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네. 이 수익성 논란이 확대된 부분을 마이크론이 좀 잠재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버블 논란은 아직 오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마이크론은 숫자로 증명을 해준 겁니다. 사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익성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어차피 초기 투자비를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사용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성장성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가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GPU의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모두가 원하니까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폭증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래서 초기 투자비가 더더욱 증가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산업이든 이 과정을 거치고 수익성을 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GPU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AI 칩 제조사,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와 AMD가 되겠죠. 뭐 이런 기업들을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 기업들과 더불어서 파트너사들인 파운드리 업체들이 실적이 폭발하고 수익성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이 바로 숫자로 증명한 수익성이고요. 일단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을 발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년 실적에 대한 예상인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도 HBM 공급 부족 현상은 이제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AI 산업의 수익성이 부족하다면 글로벌 빅테크에서 이 비싸지고 있는 GPU를 계속 확보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번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AI 산업의 성장성을 증명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의 지표 관련해서는 좀 어떨까요? 연준이 금리를 내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 이제 고용 시장인데요. 지금 셧다운 때문에 보니까 타격을 좀 입은 것으로 그렇게 또 집계가 보입니다. 자, 고용 시장, 뭐 상황 판단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시장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 주 발표된 그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요, 이 표면적인 숫자보다는 방향성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방향성. 네, 그리고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증가했지만 이 하반기 전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고용은 증가하면서 고용 증가 속도가 상반기 대비해서 좀 뚜렷하게 둔화가 되었고요. 실업률 역시 4% 중반대로 상승하면서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고용의 질인데요. 이 헬스케어와 일부 서비스업은 이제 아직 잘 버티고는 있는데 제조업이라든지 물류, 뭐 경기 민감업 중에서는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임금 상승률도 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국 노동시장이 이제 더 이상 과열 국면이 아니라 서서히 냉각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러한 고용 흐름은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과도 직결된다 봅니다. 고용과 소득이 동시에 둔화가 된다 하면은 연준이 다시 긴축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으니까 당분간 금리 동결을 거친 이후에 내년에는 인하 방향으로 이런 정책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이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국 증시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조합이 결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미국 고용이 급격히 붕괴가 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는 부담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는 어떨까요? 지금 미국의 11월치가 나왔는데 2.7%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은 밑돈 그런 결과치로 나온 거고요. 김도가 대표님, 예. 내년도 뭐 앞서서도 언급은 주셨습니다만 연준의 금리 관련된 그 행보는 어떻게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볼 때는요,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 축이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의 가장 중요한 이제 물가 지표 CPI라는 거고, 한 축은 경기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고용 지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12월 금리 인하 단행 이후에 1월달 FOMC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 낮지만, 이 침체된 실업률을 반영해서 연방준비제도 총재는 완화된 고용 시장으로 이제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그런 언급을 주셨고, 또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의 그 지목된 이 원로 연준 이사 역시도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보다 1%포인트 정도 높다면서 이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에 주장을 했지만 인하 속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못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네. 이번에 발표한 CPI가 이제 2.7%가 나왔는데 점도표상에서 사실 이제 최종 목표는 2.5%입니다. 그래서 2.5%와 굉장히 가까운 2.7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잘못하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노동시장까지도 냉각된다라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노동시장 침체가 계속적으로 내년도에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금리 수준에 대한 하방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이슈죠. 0.75%로 인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0.5%의 벽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허인남 대표님, 엔캐리 청산 관련된 걸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봐야 되잖아요. 네. 뭐 공포로까지 갈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그 19일 이제 장중에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뭐 전체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그 흐름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상한 0.5%에서 0.75%로 이제 인상을 했고, 네. 그리고 또 9명의 정책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임금과 물가가 완만히 상승 중이고, 그리고 또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2% 도달 가능성을 이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좀 대연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충분히 시장은 그 긴축 신호가 나온 직후 이런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선반영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니케이가 1.0% 상승했고 그래도 토픽스도 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어떤 이런 영향력을 살펴봤을 때도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이런 개방 경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테마주 관련돼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최근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 뭐 탈모 관련주라던가 외국인 카지노 관련 그리고 또 뭐 철도 관련주 몇 가지 단기 테마가 정책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마주라는 표현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사실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을 좀 관리하셔야 될 그럴 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자, 김호영 대표님, 뭐 투자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까요? 뭐 일단 이 종목들이 왜 움직였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다 민감하게 움직였거든요. 네네. 카지노는 도박장 발언에 카지노 관련주 바로 급락 나왔고요. 탈모는 생존의 문제다. 의료보험 급여와 지시에 바로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정부가 사기당했다라고 하면서 철도 납품 지연에 대해 지적을 하자 이제 관련 기업이었던 다원시스가 급락을 했는데 지금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였잖아요. 이번 주에 뭐 화, 수, 목 한 2, 3일 정도간의 그 좋지 않았던 시장 분위기에서 네. 이러한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단발성을 일으킨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매도의 기회로 삼아야겠죠. 특히 탈모 관련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 시절,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탈모 관련주를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관련 테마주가 형성되면서 매수한 분들이 좀 이제 소위 좀 물려 계셨었다면 지금 상황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되겠고 새롭게 매수를 노리는 분들은 굳이 널뛰는 주가에 리스크를 감수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념하셔야 될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분의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뷰를 한번 만나보셨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